오늘 새벽 충청과 전라권에 기습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사흘 동안 200mm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진 대구에서도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많은 비에 물이 불어난 배수로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새벽 배송을 하던 40대 여성이 물살에 휩쓸려 실종이 돼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하천이 넘치면서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대구 조야동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비가 그친 것 같은데요.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제 뒤로 보이는 마을에서 60대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양봉업을 하던 A씨는 밤사이 쏟아진 폭우에 주변에 피해가 없는지 살피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곧바로 수색 작업이 진행됐는데 결국 집 주변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센 빗속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그제 오후 5시부터 사흘 동안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대구에 257mm, 경북 성주 251mm, 영천 245mm 등 주로 경북 남부 지역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며칠째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결국 인명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앞서 어제는 경북 경산에서 새벽 배송을 하던 40대 여성이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는데요.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비로 강수위가 높아지면서 곳곳에서 주민이 고립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금호강 옆에 있는 금강동에서는 27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고모동에서는 파크골프장 직원 3명이 시설에 갇혔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북 영양과 안동 등지에선 주택 30채가 물에 잠겼고 이 가운데 5채는 무너졌습니다. 또 경북에서만 잠정 집계된 농작물 피해 규모가 910헥타르에 달합니다. 일단 비는 그쳤지만 장맛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많은 비로 집안이 물러져 산사태 우려도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조야동 사고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이번엔 충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주택 매몰, 승강기 사고 등으로 현재까지 4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천 산사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수 기자. 네, 서천군 비인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산사태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곳에 쏟아진 토사가 주택을 그대로 덮친 건데요.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주변은 모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인근 주민은 큰 소리와 함께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더니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주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저 건너편 아주머니가 진흙범벅이 돼가지고 오셔서 살려달라고, 남편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이곳에서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새벽 4시쯤입니다. 밤사이 쏟아진 폭우에 집안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안에 있던 2명이 매몰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사고 발생 1시간 반 만에 이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7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함께 구조된 60대 여성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엔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도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져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실종자 수색에 나선 지 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논산에서는 오피스텔 지하 2층 승강기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피스텔 지하가 잠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긴급 배수 작업을 벌이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충북 옥천에선 차량이 하천에 빠져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폭우로 시야가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후진하다 하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충북 영동군 심천면에선 7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저수지 범람으로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대는 신고 3시간 만에 컨테이너와 침수된 차를 찾았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30여 명과 드론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 용촌동에선 마을 주민 36명이 고립됐다가 4시간 반 만에 구조됐습니다. 소방은 보트로 주민들을 구조한 뒤 인근 복지관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대전과 충남 소방본부에는 비 피해 관련 신고만 1000여 건이 넘게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오후부터 논산과 부여, 서천을 차례로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대전과 충남 세종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연이은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축대, 제방붕괴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천 사고 현장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밤사이 충청과 호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고 토사가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 등 양동훈 기자가 모았습니다. 전북 군산 나운동, 쏟아진 비에 도로가 마치 하천처럼 변했습니다. 벌건 흙탕물에 도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은 절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골목에 가득 찬 빗물이 넘실거리고 주차된 차들도 바퀴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집 안까지 물이 흘러들어 살림살이가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근처 신창동에 있는 한 라이브 카페입니다. 바닥에 물이 찰랑거릴 정도로 차올랐고 소파, 테이블 등 집기류도 흥건히 젖었습니다. 빗물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지켜보던 주인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내쉽니다. 진짜 이런 물난리는 또 처음이네 또. 냉장고를 일단 꺼야 할 것 같아. 군산 옆 익산도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차들은 도로에 차오른 물을 헤치며 힘겹게 나아가고 폭포처럼 빗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마트 바닥도 빗물로 엉망이 됐습니다. 완주에 있는 한 마을, 개천의 흙탕물이 빠르게 흐르고 산에는 토사가 무너진 곳도 보입니다. 충남 서천에서는 빠르게 밀려왔던 빗물이 빠져나가면서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산산조각난 도로가 드러났습니다. 세찬 물줄기가 집 마당으로 무섭게 밀려들기도 했습니다. 대전 방동저수지 근처 4번 국도에서는 토사가 쏟아져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집중호우 여파로 경북선 등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고속열차 KTX는 정상 운행 중이지만 일부 열차가 지연되는 등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도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종일 운행이 중단된 일반 열차 노선이 있고요. 또 고속열차 KTX에서는 일부 운행 지연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첫 차부터 무궁화와 같은 일반 열차 운행을 일부 중지하거나 조정했는데요. 우선 경북선의 경우 오늘 전 구간 운행이 중지됩니다. 또 경부선의 경우 대전에서 동대구까지의 일부 구간에 한해 오늘 자정 무렵까지 운행이 중단됩니다. 호남선의 경우엔 서대전에서 익산까지 일부 구간이 오늘 자정 무렵까지 운행이 중지되는데요. 다만 전라선을 포함해 익산 이남 지역은 정상 운행 중입니다. 전 구간 운행이 중지된 장항선의 경우 저녁 6시 이후부터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고요. 충북, 중앙, 영동, 태백선은 현재 전 구간에서 정상 운행 중입니다. 고속열차, 그러니까 KTX의 경우엔 모든 구간에서 운행하고 있지만 일부 열차가 지연되면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코레일은 여수발 최초 열차인 KTX 502 열차가 선로 점검 열차의 선행 운전으로 인해 270분 정도 지연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포함해 KTX 열차 40대 그리고 일반 열차 16대가 최소 20분에서 최대 100분까지 지연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는 전 구간 정상 운행 중입니다. 코레일 측은 열차 운행 재개 등은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이용 고객은 반드시 코레일 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철도 고객센터에서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부산에서 열리는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부산, 경남, PK 지역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선언문과 함께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첫 TV 토론회를 마친 당권주자 4명이 오늘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부산으로 향했는데요. 오늘 합동연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일제히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제 호남 제주 합동연설회에 이어 두 번째 연설회에 나선 건데요. 현재 각 후보의 정견 발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대체로 전통적으로 지지층이 두터운 부산, 울산, 경남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완수하겠다고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견 발표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더라도 연일 후보 간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한동훈 후보의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도 화두에 오를 전망입니다. 연설회 뒤 각 후보가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데 여기서 신경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어제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도 당권 주자들은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 후보가 지난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이 대국민 사과를 할 뜻이 없었다며 반격에 나선 가운데 나경원, 윤상현 등 상대 후보들은 한 후보가 정치적으로 미숙했다는 점을 인정하라며 거듭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중권 교수는 SNS에 이 총선 직후 김건희 여사와 57분 동안 통화했고 이 본인은 사과할 의향이 있는데 이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고 했다고 밝혀 이 진위가 주목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오늘은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죠.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시대, 250만 당원과 함께 신성장과 기본사회란 이 새 국가 비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 정치의 책무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 핵심은 성장의 회복과 지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출마 선언문에 성장이 주요 키워드로 담긴 건 이 정부 여당이 제대로 안 하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챙겨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 앞서 김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서도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한 이유가 이 전 대표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장께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반사의 이익으로 그렇게 된 것이 우리 당이 뭘 잘해서 그렇게 압승하였습니다. 이 밖에 청년 원외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도 이 민주당 당원존에서 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래가 주도해야 합니다. 네, 여야 원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게 이유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가지고 이 같은 청문회를 연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해 추진하는 이 탄핵 청문회 의결은 원천 무효이고 따라서 증인 출석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 최상병 특검법에도 부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이 VIP를 언급하며 임성근 전 사단장 9명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녹취 파일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보도를 두고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의 결정적 실마리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입니다. 대통령이 임성근 한 명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또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방이 되고 있는 이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도 당무 개입 문자 폭로를 둘러싼 이전 투구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무능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거부권 행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열기로 단독 의결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모녀를 포함해서 39명의 증인이 불출석하면 국회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2020년 146만 명이 동의한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는데 왜 지금은 강행하느냐면서 청문회 의결이 무효라고 맞받았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공개 질의하겠다면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건지 OX로 답하라고 압박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2016년 박근혜 정권 탄핵, 촛불 집회 전국을 언급하면서 썩은 부인은 짜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탄핵 청문회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 주십시오. 촛불을 들었던 수백만, 수천만 국민들이 외쳤던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는 정국이 또다시 도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통해 또다시 무슨 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썩은 부인은 드러내고 아프지만 짜내야 합니다. 그 일을 국회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치권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의 정치원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품격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요. 어제 법사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데 여당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야당은 국회법에 있다는 거고요? 네, 이런 겁니다. 예. 법사위를 보면은요, 다 다른 상임위도 비슷합니다만은 법사위에는 법안 소위가 1, 2소위가 있고요. 예산 소위가 있고요. 예. 그리고 청원 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법안 소위는 자주 열려요. 그래서 의원들이 소위를 지망할 때 법안 소위를 무조건 지망하고 그 중에서도 법안 1소위가 이 사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지망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초기에 소동이 있었던 게 이것 때문입니다. 네네. 그 예산 소위는 한철 열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원 소위는요. 청원 소위는요. 이제 주로 2년 하잖아요. 예. 한두 번 열릴까 말까 안 열리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저도 예. 상임위를 여러 번 해봤는데 청원 소위로 가라고 일단 간사가 얘기를 하면 기분이 일단 나쁘고 그래요? 청원 소위에 가면은 예. 회의 소집을 안 해요. 이게 그래서 소위가 열리면은 법안 소위 같은 데 가면은 뭐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법안 소위가 일지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청원 소위. 청원 소위가 이번에 예. 이렇게 핫하게 뜨겁게 될 줄은 아무도 짐작을 못한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청원 소위에 청원이 이제 들어오죠. 예. 청원은 꽤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뭐 100만이 넘게
청원 소위가 들어오는 경우는 물론 거의 없죠. 예, 예. 이것도 아마 처음 보는 일인 네.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절차가 그러면은 청원 소위에서 일단 절차를 진행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로 가는 것이 보통의 절차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이번에는 그냥 바로 법사위 전체 회의로 그랬군요. 와서 더군다나 청문회를 잡았거든요. 아. 이제 이런 걸 보면 지금까지의 어떤 절차, 뭐 상례, 관행 이거하고는 떨어져 있다. 전혀 처음 보는 거다.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제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러나 형식적으로 절차는 다 의결을 거치고 논의를 한 거기 때문에 예. 형식적 절차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국민의힘은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OX로 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특검법 발의라든지 이런 그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문회 예. 이런 모든 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예. 그런 방안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 탄핵. 예. 그것은 왜 그러냐?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죠. 예. 그것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또 당대표가 되는 그러니까 연임하겠다고 오늘 또 이제 출마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 가장 강력한 방탄조끼 그것은 다시 당대표가 되고 예. 대권 출마해서 당선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그 탄핵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검법 발의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탄핵 청문회까지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원래 탄핵 소추와 관련된 절차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청문회가 열리는 건데 네. 그 탄핵 소추 절차는 국회 제적 과반수 이상의 발의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예. 의결을 해야 법사위에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건너뛰고 법사위에서 그냥 그 탄핵 조사권을 실행에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죠. 근데 민주당은 증인으로 부른 39명, 임성근 전 사단장 포함되어 있고요.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죠. 최은순 씨 모녀까지 이렇게 합쳐서 39명 증인 채택했는데 증인 채택에 불출석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청문회를 했잖아요. 법사위 그때도 네. 주관으로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형식적 절차는 청문회거든요. 그렇군요. 만약에 예. 안 나왔으면은 그것도 이제 고발이 가능한 거고요. 예. 근데 나와 가지고 선서를 거부했잖아요. 네. 또 그것도 또 법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법 절차에 따르면은 다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청문회를 그것도 두 번 나누잖아요. 예, 19일하고 19일은 최상병건을 하고 이제 예.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26일 날 다 몰아서 하겠다는 건데 형식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여당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가지고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예. 사안은 될 거예요.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예. 형식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증인들에 대해서 고발을 할 거예요. 지금 정청래 위원장의 저 성격이나 예.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군요. 할 텐데 예. 이제 문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맞느냐 하는 판단이죠. 예. 이렇게 되면 탄핵과 특검과 방탄이 지금 일상적인 용어가 돼버렸고 예.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되면서 이건 뭐 이제 누구나 다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가 돼버렸고 절차가 돼버렸고 하는 분명히 정치적 소득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이익이 될 것이다.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최초다. 국회 법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제가 과거에 국방위원장 할 때도 그 예. 청원 소위가 있지만 예. 국회 청문회를 할 경우에는 보통은 여야 합의로 합니다. 특히 증인 채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대북 확성기를 틀은 것은 한반도에 전쟁을 조장한 것이다. 이게 지금 그
탄핵 청문회 하나의 이유로 돼 있습니다. 예, 그 청원 올릴 때 그 청원 올린 사람이 그렇게 예. 5가지 사안을 올렸죠.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예. 이것도 사실 대통령 탄핵하고 바로 연결될 수는 없는 거죠. 예. 결혼 훨씬 전에 있었던 문제고 예. 또 지금 다 현재 재판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 중인 예. 사안인데 이런 사안들을 바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한 청문회를 열겠다. 예. 청문회 이유로 든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청문회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시작됐고 기획됐기 때문에 예. 이것은 그 증인들이 출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탄핵 그리고 특검, 방탄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는 이제 국회 각 당, 특히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때는 자주 나오는 단어가 됐어요. 근데 이게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지금 사실 뭐 나라가 온통 그 반으로 쪼개진 상황에서는 예.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듣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결국은 굉장히 국민 그 여론에서도 예. 굉장히 이제 이게 나뉠 텐데 예. 그것 때문에 야당은 그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거죠. 여론전에는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예. 하지만 또 보수 쪽에서 볼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여권에서 볼 때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올 10월이면은 이제 이재명 그 당 대표의 여러 가지 그 위증 교사라든지 예.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예. 그거 이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전을 강화시키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청문회도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근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대로 네. 과유불급이에요. 지나치게 대통령을 뚜렷한 법적 어떤 위반 증거도 없이 탄핵으로 밀어붙이면은 예. 이게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치의 시계는 두 개가 존재합니다. 두 개. 탄핵의 시계는 빨리빨리 가는 시계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시계는 아주 느리게 가는 시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렇군요. 빠르게 가는 시계와 느리게 가는 시계가 언제 어떻게 D-Day와 H-Hour를 맞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이 빠른 시계와 느린 시계는 계속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대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죠. 오늘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대선 출정식 같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경쟁자로 나선 김두관 전 의원의 인터뷰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경제가 곧 민생입니다. 살인, 테러, 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 지도부가 탁월하게 지도를 발휘하고 공천 행위를 통해서 압승을 했다는데 약간이 저는 거기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리더십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해준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전 대표 예상대로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제 연임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연임 출마 선언하는 거 보면서 많은 언론에서 대선 출정식 같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출마 선언문을 봐도 예. 그 사이 본인이 쭉 해왔던 얘기를 집대성을 해가지고 우리 국내 외의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견을 밝힌 걸 보면은요. 예. 대선 출정식이고 그 주변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이는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다 보입니다. 옆에 포진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걸로 봐서는 이거 완전히 일극 체제를 확인을 해준 것이고, 뭐 이번 8월 전당대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갈 거고 또 기본 소득 등에서 기본을 쭉 의료, 교육까지 해서 기본 시리즈를 이번에 보니까 조금 더 완성시켰다고 그럴까요? 조금 더 세련되게 얘기를 하는 걸로 먹고 봐서는. 사는 문제, 먹사니즘 이야기도 했고요. 그 얘기는 전에부터 한 얘기인데 그걸 여러 가지 분야를 다 나눠 가지고 한 걸로 봐서는
8월용이 아니고 예. 내년 내후년용으로 그렇군요. 일단 생각합니다. 오늘 그 출마 선언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 언급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도 언급하지 않았고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그 당대표 선거는 말씀하신 대로 대선 출마고 예.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그 최고위원 경쟁은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결성 대회입니다. 제가 예, 볼 때 예. 충성 경쟁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더 이재명 대표를 잘 지킬 수 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예. 그거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어제 이제 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 그 4명의 후보 공히 다음에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될 것인가? 예. 라는 물음에 4명이 다 아니오라고 대답을 그랬습니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크다. 그것 때문에 가장 지금 이제 민주당의 그게 아주 가장 큰 딜레마죠. 예. 근데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의 그 목소리는 굉장히 외로워 보입니다만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남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당화라든지 예. 제1당이라든지 전체주의 정당이라든지 이런 용어까지 쓰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유일 정당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비판하면서 나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은 예. 그래도 단순한 그 이재명 당대표 추대식보다는 낫다. 예.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예. 오늘 봉화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는 화면 보셨고요. 내일은 또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민주당 의원 또 전 의원분들은 그렇게 유미한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두 자리 숫자가 나오면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21년도를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네. 21년도 대선 후보 경선 민주당 경선을 예. 보면 그 당시에 5명이 나와가지고요. 예. 이재명, 이낙연, 김두관, 추미애, 박용진 이렇게 나와가지고 쭉 싸웠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됐죠. 근데 예. 그 당시에 현안이 됐던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네. 논란이 됐던 게 후보들이 그때 정세균 후보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 후보들이 몇 가지 그 절차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아무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김두관 뭐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의 응원단장 비슷한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엇 때문에 이분들이 나왔는가라는 걸 가지고 그때 설왕설래가 있었고 저는 그때 이낙연 후보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정을 상당히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그 당시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특징이 있어요. 절대 손해볼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절대 손해 보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이제 후보가 되는 거죠. 곧 후보가 될 텐데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천하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또 그렇지만 지난번 총선 때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바라보면서 뭔가 자기 정치적 결정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민주당 안에. 아마 김두관 지금 이제 후보도 절대로 손해볼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돌아다닐 겁니다. 절대로 선을 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원론적인 얘기는 쭉 할 겁니다. 그게 손해볼 일은 안 하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얘기들 뭐 이런 행보들을 해갈 겁니다. 비명 결집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비명 자체가 지금 현재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정치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구명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주장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관련 발언을 한 인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입니다.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니까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거부권을 연거푸 2차례나 행사한 것 아닙니까? 또 진상 은폐의 목을 맬수록 의혹과 분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는 결국 정권 전체를 폐허로 만들 것입니다. 분이 대통령 후보에게 접근할 이유에 있지도 않고요. 좀 허풍을 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뭐 이런 유력자나 또 유력 정치인이나 또 유력 경제인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 한마디를 갖고 마치 무슨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몰아가는 건 적절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해병대 모임 같더라고요. 근데 해병대 모임에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거다. 사표 내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군명 정황이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허풍이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 뭐 VIP가 문제가 되니까 이 해병대 사령관을 얘기한 거다라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 녹취 내지는 녹음 오디오에 이걸 들어보면 그 VIP는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너무 분명하고요. 이 이종호라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직접 대통령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김 여사를 이렇게 우회해서 하는 건지 그거 하나가 지금 약간 분명하지 않을 뿐이지 이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최상병 사건을 보면은 전화 이 기록이나 뭐 또 이번에 나왔던 녹취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건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청문회를 해서 그 청문회가 정청래 위원장이 무례하니 뭐 건방지니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하루 종일 있었던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들은 나온 것은 맞아요. 그 청문회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청문회의 내용에서 분명히 이건 뭔가 의미 있는 얘기다. 이걸 가지고 누가 됐든지 특검이 됐든 공수처가 됐건 경찰이 됐건 수사를 해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꼬투리가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그 청문회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사건에 여러 가지 뭐 억측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그것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국민 여론으로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이 녹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녹취권도 그렇고 통화 기록도 그렇고 지금 경북경찰청이 내놓은 수사 결론도 그렇고 특검이 필요하고 반드시 수사가 제대로 된 게 필요하다는 결론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그 녹취록을 김호정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녹취록이든 뭐 이런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지금 이제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술판 그 검사들의 술판 뭐 회유 이것도 그렇고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의 검찰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또 청담동 술자리도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한 사람의 주장에만 기울여 가지고 그것을 사실인 양 계속 부풀리는 것은 그거는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공수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정치권에서 이것은 VIP가 완전히 관여돼 있다. 구명 이런 것을 하려고 했다. 또 도와주려고 했다. 실질적으로 말이죠. 용산에서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그것도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민주당이 가고 싶어하는 길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확실히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최상병 특검법, 이게 두 번째 특검법이고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특검법이었는데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제2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언제 제2를 할지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나 봐요. 그 원래 기획은 이제 19일이 이번 달 19일이 일주기잖아요. 그래서 그 즈음에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돌아가는 것이 19일 날 그 전에 그 즈음에 뭔가 제의를 하는 것이 지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홀드하고
날짜 택일은 아마 조금 있다가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한동훈 후보가 네. 그 특검을 뭐 변호사가 그렇죠. 제3자가 하면 그러면은 뭐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변수죠. 예, 그래서 마지막 제의할 때 그때 수정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난번에 이태원 특별법이 그런 절차를 거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때 독소 조항을 수정했었던 네, 거죠. 얼마든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예. 23일에 전당대회가 있고 물론 국힘당 전당대회가 그날 끝날지 아니면 28일 날 다시 2차 표결할지는 모릅니다만 23일 1차로 보고 네. 또 28일로 넘어간다 그러면 28일 보고 예. 그런 거 저런 거 금방 앵커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제2 표결을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따라서 19일 즈음에서 제2 표결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기획은 일단은 유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죠. 예.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이 제2 그 표결할 때 통과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 정도는 다시 찬성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가 되고 그 안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토론이 있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여야가 합의된다 하면은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정말 특검 자체가 민주당의 목적이다. 그 실체적인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하면은 민주당이 좀 더 기다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대통령이 어차피 그 재의결 이걸 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재표결을 19일 최상병 일주기 전에 해결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밀어붙이겠죠. 그렇군요. 하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 61%.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적합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61%가 한동훈 후보가 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자, 어제 열린 첫 국민의힘 당권 후보 TV토론의 영상으로 원문을 만나보겠습니다. 보면 사과의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이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 여사님께서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나 의원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요? 언론에 분명히 나온 게 제가 있습니까? CBS 토론에 가서 이야기도 했었고요. 자, 갖고 오히려 와보시죠. 한동훈 후보 우리 후보님 입장이 매번 달라져요. 만약에 피의자가 그렇게 가서 말을 바꾸면요. 구속영장 바로 때려버립니다. 이 나의 불찰이다. 딱 멋지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이 현재 전당대회가 문자 논란으로 자꾸 궤도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가 되고 만약에 그 사적인 답변을 했던 내용이 지금 공개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심각한 악몽 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아니요.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YTN 여론조사,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인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문자 논란이 일주일 넘었잖아요. 김여사 문자 논란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일단 저 YTN 조사를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 이 문자 이 파동은 어느 후보에게도 도움되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도 아주 좋지가 않죠. 결국은 지금 이 문자 파동을 놓고 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도 바꿔주세요. 그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특검감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제살 깎기식의 그 네거티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그래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한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뭐 답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근데 지금 전당대회 와중에 이것을 왜 세상 밖에 드러냈는가? 누가 어떤 기획을 가지고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더 지금 그 이슈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보세요, 김영호 전 의원? 근데 지금 그 어느 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지금 저기 뭐야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거 보더라도 사실은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지만은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게 나오네요. 그것도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 건데, 62%. 지지층들이 한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 네거티브가 먹히지는 않는다. 먹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근데 당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어떤 점이 걱정되십니까? 이 전 과정을 쳐다보는 입장에서는 좀 조마조마하잖아요. 왜냐하면은 4명이 서로 싸우는 것도 걱정입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당정 관계에서 결국 지금 잘못된 당정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지난 1월에 있었던 것을 지금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문자 내용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이 잘 되려면 좀 더 변화하려면 달라져야 된다라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있죠. 하지만 역시 이렇게 굉장히 불안한 관계면 이거 좀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 심리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윤심을 얻고 나왔다고 하는 후보는 그 불안 심리를 좀 자극한 게 아닌가. 하지만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하는 이유는 지금 변화, 당정 관계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바꿀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런 또 주장이죠. 근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자 파동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는 좀 패착입니다. 패착이다. 이것은 야당에게 따끈따끈한 지금 먹잇감을 던져준 거예요.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3류 막장극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3류 정도로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다른 분들이 잘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을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것을 공개한 측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전당대회가 한동훈 후보 왕따를 시작을 한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1차 회심의 한방이라는 것이 원 후보가 출마를 하고 책임론을 얘기를 하고 뭐 배신자론 얘기하면서 왕따를 시키고 했는데 2차 회심의 한방이 이거잖아요. 문자인데 이 문자만 놓고 1, 2, 3, 4, 5차까지니까 놓고 보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하고 이렇게 겹쳐서 보면은 이 문자가 해석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문자만 놓고 워딩만 놓고 해석을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가령 마리 왕따네트 발언이랄지 한동훈 사퇴 요구랄지 뭐 서천 화재 현장 회동이랄지 윤한 오찬이랄지 뭐 이런 걸 놓고 보면 문자가 이해가 되고요. 어제 한번 싹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문자를 누가 리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바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한번 회심의 한방을 한동훈이를 뒤통수를 갈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거고요. 이 주동을 한 사람들은 정말 수준 미달이에요. 또 하나는 이게 1월 중순에 있었던 일이고 1월 21일에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 보고 너 나가라 그런 건데 비대위원장 된 지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저 나갈게요. 그만두겠습니다. 나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그랬으면 선거는 어떻게 됐겠어요? 더 엉망이 됐죠. 그러니까 나가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한동훈 당신 나가도 국힘당 선거 이긴다. 우리가 당신을 데려왔으니까 당신 나가도 좋다. 라고 본 거고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과 싸워서 이길 자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굉장한 오만입니다. 그래서 이거 발설한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당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이게 한 후보, 어떤 후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당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전당대회에 아주 큰 먹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더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은 외교 문제로 해외 순방 중이고 그 순방에 있어서 많은 그 일을 하고 발언을 하고 그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또 받아야 되는데 문자 때문에 다 묻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거야말로 저는 엄청난 해당 행위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 여사 문자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쟁점이 많아요. 근데 뭐 그 첫 번째 쟁점 중에 하나가 이게 사과의 뜻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쟁점이었고요. 이걸 어느 쪽에서 흘렸느냐가 쟁점이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진중권 특임 교수가 오늘 페이스북에 자신이 직접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다. 57분 동안 통화했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왜냐하면 비한동훈 후보 측에서 진중권 교수가 지난번에 본인이 확인해 봤더니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뜻이 없는 그런 문자를 보냈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확인을 했다면 그러면 한동훈 후보 측에서 흘린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사실은 김 여사와 57분 동안 통화했다. 이 사안에 대한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들었는데 주변에서 사과를 극구 말렸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예. 그때 주변에서 극구 말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 보더라도 뭐 친윤 쪽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때는 극구 말리고 그때 대국민 사과를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후보 때도 사과했더니 10%나 떨어졌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전당대회 와중에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을 좀 해주고 그때 적극적으로 나섰으면은 사과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20명 정도는 더 20성 이야기도 나오고 5성 이야기도 나오고 10석 이야기 나오고 당선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사과가 필요했으면 그때 사과를 조언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왜 지금에 와가지고 이 정말 문자라고 하는 것은 내밀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세상 밖으로 이렇게 드러낸 거 세상에 꺼내 들은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근데 도움이 안 되죠. 또 진중권 교수가 김건희 여사와 2년 만에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친분이 좀 있었나 봐요. 진중권 교수하고 저하고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만났는데 그래요? 진중권 교수는 모두 패잖아요. 예. 보수도 패고 진보도 패고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도 패고 그래서 이분은 뭐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이 이제 일반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지론은 이거예요. 보수건 진보건 어느 쪽이건 자기가 일관성을 지키면 존중한다. 그러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인정 못하겠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 여사도 그렇고 윤 대통령 측도 그렇고 진중권 교수하고 한번 통화를 해서 나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좀 연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난번에 홍준표 대구장도 그렇죠. 자신에게 같이 하자는 이야기 했었다. 저기 본인이 까질 않아서 그러지 그 리스트를 얘기를 하면 아마 상당한 충격이 있을 거고 이 통화한 게 6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는다 그러면은 뭐 믿어야 되겠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자를 깐 사람들, 공개해서 슬쩍 흘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난받아야 되고 사실은 엄청난 해악을 끼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앞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7월 23일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 친윤 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분당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분당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 견제와 균형 관계가 맞습니다. 당정 관계는. 그리고 한동훈 후보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면 한동훈 후보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 역도 성립한다고 봅니다. 한동훈 후보가 완전히 왕따가 돼서 만약에 당내에서 퇴출 위기에 처한다. 윤 정부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긴장 관계에 있지만 서로 같이 갈 수가 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운명이다. 정치적인 공동체죠. 알겠습니다. 그걸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의원께서는. 아니 뭐 지금 여의도에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요? 금방 그 국힘당 쪽의 그 시나리오도 분당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민주당도 10월 달에 1심 선고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뭐 서로 같이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꿈을 꾸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뭐 저도 분당 가능성은 민주당이건 국힘당이건 간에 좀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너편 아주머니가 진흙범벅이 돼가지고 오셔서 살려달라고 남편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네, 오늘 새벽 충청권과 전라권에 기습폭우가 쏟아져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심야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주택이 잠기는가 하면 주민이 고립돼 구조되거나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전북, 군산, 나운동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벌건 흙탕물에 도로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요.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들은 절반쯤 물에 잠겨서 이렇게 바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25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군산 어청도에는 1시간 만에 146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주민들은 평생 이런 폭우는 처음 봤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8명의 주민이 하천 범람으로 고립됐다가 구조된 완주군 운주면입니다. 마을이 온통 진흙으로 덮인 모습 보고 계십니다.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내리던 오늘 새벽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장성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주민들을 이렇게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힘겹게 구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거실까지 차고 들어온 강물을 피해서 창문을 깨거나 마당 앞 배관을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는 등 필사의 사투를 벌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보겠습니다. 하천물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고 한꺼번에 많은 물이 유입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마을 농작물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여기서 언목마을 주민 연결해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래연 부녀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밤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가 그친 거죠? 지금은 비가 그쳐서 지금 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어서 지금 농경지가 침수되고 다 무너진 게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네, 그럼 회장님은 지금 댁에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 대피해 계십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농경지 계속적으로 지금 동네에서 돌아다니고 있죠. 네, 그렇습니까? 소방에 나와서 들어올 수 없어요. 네, 제방뚝이 무너지면서 마을 옆에 있는 하천물이 마을을 덮친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어떤지 좀 묘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방뚝이 무너지면서 하천물이 하천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었어요. 또 다른 강하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유입이 되면서 네. 이건 농경지인지 하천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네, 어디가 하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천을 따라서 상류와 중류 또 하류 쪽에 마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계시는 언목마을은 어느 지점인가요? 저희가 하류에 있어요. 하류에 있어요. 어느 마을이 피해가 가장 심각하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택 유실은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작물이라던가 농경지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네, 농경물 피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저희 쪽에 농작물이 시설이 모두 지금 다 파손이 돼가지고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고 지금 하천에서 범람한 자갈이니 돌이니 토사니 이게 지금 다 논으로 유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복구를 어떻게 할 엄두도 못 내죠, 지금. 네, 농작물 피해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집이 많이 침수돼서 걱정인데요. 집에 물과 전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인가요? 지금 장선천 내촌마을 온주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하고 물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또 지금 봉사단체에서 밥차라던가 이러해서 밥을 공급해주고 제공해주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마실물 공급이나 식사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 마을뿐만 아니라 면소재지에 있는 마트와 은행 또 보건소 등도 침수됐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소방차가 와가지고 물로 지금 일단 그 큰 공공시설 같은 경우 마트하고 보건소는 일단 진흙탕물 토사를 지금 일단은 씻어내준 상황이에요. 네, 여러 업무에도 불편하실 것 같은데 하천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상류 쪽에 있는 마을 주민 18명이 한때 고립됐다는 소식에 마음을 졸이기도 했는데 지금 다 구조가 됐고요.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예, 그렇게 크게 다치시지는 않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놀란 마음을 지금 진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당장 무너진 제방축을 복구해야 할 텐데요. 공사 장비가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공사 장비는 투입이 될 수 있는데 아직 공사 장비가 투입이 안 돼서 지금 작업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군 쪽에서는 내일부터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네. 비가 안 오기를 바라야죠. 비가 안 와야 할 텐데 그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잠기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길이 뚫렸습니까? 지금은 길은 한쪽은 뚫렸는데 한쪽은 그 길 밑으로 토사가 유실이 돼서 형태로만 길이 돼 있지 길을 건널 차 같은 거는 유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 가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비 피해 복구도 안 됐는데 혹시라도 비가 더 내리면 걱정이 더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비책이 필요할 텐데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식수 같은 것도 안 되고 전기가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공급을 해주고 그다음 길 원상복구 같은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일단 좀 단일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추가 피해 없이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침수 피해를 입은 엄목마을 강래연 부녀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번에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기록적인 폭우의 원인 또 이후 장마 전망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아주 기습폭우가 내린 곳이 많던데요. 이게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한 번 쏟아질 만한 기록적인 호우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전북 군산과 충남 부근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밤 사이 폭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1시간당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순서입니다. 이 전북 군산 어청도입니다. 이 시간당 강수량이 무려 146mm가 내렸는데요. 네, 0시 51분, 그러니까 어젯밤 11시 52분부터 자정을 넘겨서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이 146mm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산에도 새벽 2시 때에 131.7mm, 전북 익산과 충남 서천, 부여에도 2시 때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군산에 쏟아진 이 시간당 146mm라는 강수량은요, 지난 2022년 8월에 강남에 쏟아졌던 것보다 많은 양인데요. 각 지역의 자동 관측소에서 관측된 기록이기 때문에 이 기상청의 공식적인 통계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서는 1시간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았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충남과 전북뿐만 아니라 충북, 경북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 충북 추풍령에도 60.8mm, 경북 구미는 시간당 58.3mm가 내렸습니다. 이 기상청은 밤사이 쏟아졌던 폭우가 이 100년에서 200년에 한 번 발생할 법한 기록적인 호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군산과 추풍령, 금산은 200년 빈도, 그리고 구미는 100년 빈도의 강수량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도 밤사이에 많은 비가 쏟아질 거란 예보는 있었는데 예보보다도 더 많이 내린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으로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비구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보라색 사이로 남색 보이실 텐데요. 네. 밤사이 레이더 영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보라색 사이로 보이는 이 남색 구름이 시간당 100mm 이상의 호우를 쏟아붓는 강한 비구름입니다. 이 시간당 100mm 이상의 호우를 뿌리는 이 매우 강한 비구름이 이 자정부터 2시 사이에 이렇게 충청과 전북을 지났습니다. 이 원인은 우리나라 북쪽에 있던 고기압 때문입니다. 이 보통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은 속도가 다소 빨라서 이 비구름대가 이렇게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 강한 비가 쏟아져도 오랜 시간 지속하지 않고 약해졌던 건데요. 이 한반도에 있는 한반도 위쪽에 있는 고기압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이 북쪽에서 바람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서해상에 있는 저기압의 방향을 방해하면서 이 이동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그런데 하필 저기압이 위치해 있던 부근이 이 서해상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수증기량이 많습니다. 저기압은 고기압과 반대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들게 되는데요. 이 기상청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 정체전 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은 비구름대가 좀 빠르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발달한 저기압은 고기압 사이 통로에 막혀서 조금 느리게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량의 수증기들을 공급하면서 네, 지금 뭐 한밤에 계속 폭우가 내려서 걱정인데요. 지금은 비가 좀 그쳤는데 또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비구름의 이동 볼 수 있는 레이더 예. 영상 보면서 그럴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면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동해상에 비구름이 한 덩이가 있고요. 예. 제주도 부근 해상에 이 긴 띠 모양의 그렇네요. 비구름이 예. 있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물러난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이 다른 곳은 그친 상태죠. 예. 이 당분간은 정체전선이 계속 이렇게 남해상에 머물면서 예. 네, 머물 걸로 보이면서 오늘 밤사이 같은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체전선을 이 북쪽의 찬 공기가 이렇게 밀어낸 거기 때문에 이 내륙에는 여전히 찬 공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남서쪽에서 계속해서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어서요.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예. 이 대기는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예. 이 대기가 불안정하면 비구름이 생기고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이 앞서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이 서울을 포함한 내륙 대부분 지역에 예. 5에서 40mm의 소나기를 예보했습니다. 이 양은 다소 적지만 소나기는 짧고 굵게 예. 내리기 때문에 이 많은 비가 내렸던 곳에 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게 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런데 오늘 새벽에 경북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또 발생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2분과 19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경북 김천과 구미, 읍면동 30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지난 8일 그제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이 지역에서 1시간에 50mm, 3시간에 누적 강수량이 90mm가 관측된 즉시 이 기상청에서 직접 송출했습니다. 네. 충청, 전북에 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왜 이 지역에는 발송되지 않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송출 기준이 강수량이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가 동시에 충족되거나 그래야 되는군요. 네, 시간당 강수량이 72mm가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밤사이 전북 군산과 익산, 충남 서천, 부여 등은 발송 조건에 충족이 됐습니다. 예. 네, 하지만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지난해 처음 수도권에 시범 운영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예. 올해는 지난 10년 통계로 봤을 때 이 발송 조건을 가장 많이 충족했던 광주, 전남과 지난해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만 시범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기준에 충족이 되더라도 발송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이 기상청은 예보관이 직접 각 읍면동의 상황을 분석하고 송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보 인력상 한 번에 전국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호우 긴급재난 문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서 매년 단계적으로 송출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비 피해 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비 피해가 큰 지역이네요. 저희가 어디입니까? 충남 서천군이네요. 서천의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의 화면을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조금 전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진흙으로 마을을 뒤덮은 모습이 보입니다. 예, 주택을 완전히 다 덮었어요. 네. 예. 지금 현재 비는 그친 상황이고요. 예.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 안에 있던 2명이 매몰됐다고 하죠. 예. 다행히 이제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네, 산사태가 발생한 게 오늘 새벽 4시쯤이고요. 밤사이 쏟아진 폭우 때문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2명이 매몰됐습니다. 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이 사고 발생 1시간 반 만에 이들을 구조를 했는데 7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숨졌고요. 함께 구조된 그랬군요. 60대 여성은 여전히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한꺼번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이 산기슭이 더 많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토양이 수분 함유량을 많이 머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요. 네,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누적 강수량을 네, 볼까요? 누적 강수량을 보면 충청과 경북 지역은 무려 480mm 이상의 강수량이 기록이 됐습니다. 네, 화면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청과 경북, 전북을 중심으로는 빨갛고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나흘간 100mm에서 이 충남 부여는 480mm 이상의 강수량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현재 대전과 대구 등 충청과 경북 31곳에는 산사태 경보가, 그리고 충청과 경북, 경남 곳곳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또 이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도 재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입니다. 이 토양 수분 함유량이 포화 수준으로 많아진 만큼 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대피 정보를 확인하고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거나 산사태 발생이 감지되면 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산사태가 우려가 되면 미리 대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비가 그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였고요. 하지만 비가 그쳤다고 하더라도 홍수 피해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화면 다시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곳곳에 보이는 이 빨간 동그라미는 홍수 경보가, 주황색 느낌표는 홍수 주의보가 내려진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비가 점차 소강 상태에 들면서 이렇게 곳곳에서는 특보가 해제됐지만요, 여전히 이렇게 경보와 주의보가 계속해서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 매년 장마철 급류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비가 그친 사이에 밭에 물기를 내려다 급류 피해가 발생하고 댐 방류로 인해서 갑자기 하천에 급격히 불어나서 산책로에 물이 차면서 물살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이 비가 쏟아지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는 하천 주변은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비가 그쳤잖아요. 장마가 되면 소강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은 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졌고 이 정체전선도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났습니다. 이 내륙은 잠시 장마 영향권에서 벗어난 건데요. 이 주말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네, 현재 발령된 기상특보를 보면요. 네, 이 파란색의 호우주의보는 내륙에서는 다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주도 동쪽과 서쪽에만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라색은 뭘 의미하는 거죠? 네, 보라색은 폭염특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럼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폭염이 찾아온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폭우가 이어진 뒤에는 대부분 폭염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푸는 것처럼 이 저기압이 통과하고 나면 고기압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저기압이 통과한 뒤로 이 한반도에 일시적으로 맑은 하늘 속에 강한 햇볕이 더해진 데다가 이 남쪽에서 뜨겁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폭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후 장마 전망은 어떻게 돼요? 네, 우선 제주도 부근으로 내려간 정체전선은 당분간 계속 남쪽에 머물러 있을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의 중기 예보를 보시게 되면요. 이 주말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렇게 남부지방에만 장맛비가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부지방은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인다는 건데요. 이 장마전선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남쪽에 머물다가 이렇게 화요일부터는 다시 중부지방도 장맛비가 내리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다시 내륙으로 북상하기 때문인데요. 이 여름철에는 기압 배치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만 이 다음 주에도 이번처럼 정체전선이 내륙에 머물면서 이 수시로 저기압이 통과해서 또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장마는 언제 끝나는 건가요? 종료 시점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지금은 장마 종료 시점을 언급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아직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키워서 이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를 뒤덮어야 끝나는 건데요. 이 올해는
올해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에 비해서 이 서쪽으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 예년보다 장마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났다고 날씨가 내내 맑진 않습니다. 이 지난 2022년 강남 일대가 침수됐던 것도 8월로 장마철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름에는 다른 계절보다 대기가 더 불안정하고 이 저기압도 자주 통과하면서 이 국지적으로 극한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만큼 이 여름철 내내 호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지금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한 서천군 산사태가 났던 현장이더라고요. 오늘 새벽 4시쯤 산사태가 발생한 곳이었는데 인명피해도 발생했고요. 지금 산사태 주의보가 계속 발령 중이니까 산사태가 났거나 과거에 또 주의해야 될 곳 주민들은 서둘러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의혹이 담긴 통화 녹음을 입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윗선에 잘 말해주겠다는 대화 내용이 담겼는데 공수처는 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4일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병대 출신 변호사인 A씨는 조사에서 지난해 8월 9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모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입니다. 통화에서 이 씨는 임성근 사단장의 사표 소식에 자신이 나서겠다며 VIP를 언급합니다.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겠거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 하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대화에서 언급된 VIP에 대해서도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 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보류한 이후 통화가 이뤄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 8월 9일에는 구명 로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통화 내용이 조작되거나 이 씨의 말이 허풍이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명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이모 씨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부족한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고 야간과 원격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이 유급 판단을 내리는 시기와 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집단 유급 사태를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와 창고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2만 4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대마를 재배했는데 빨리 키우려고 해외에서 전문 장비까지 들여왔습니다. 임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래 건조대에 푸른 잎사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LED 조명과 선풍기가 설치된 텐트 안에는 잎이 무성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도심 아파트에서 대마를 키우는 현장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 4곳과 컨테이너 창고 2곳을 빌려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며 대마를 접한 이들은 대마를 빨리 키우기 위해 고강도 LED 조명기구와 환기장치 등 전문 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왔습니다. 또 생육실, 개화실, 건조실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보통 2, 3월에 대마를 파종을 하면은 7, 8월 달에
개화가 돼서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건조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과정을 이제 실내에서 이제 빛의 색이나 어떤 토양의 어떤 산성도를 조절해서 그 성장 주기를 빠르게 하는 거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창문에는 필름종이나 암막 커튼을 설치했습니다. 창고는 식자재 마트로 사업자 등록하고 위장을 위한 간판까지 달았습니다. 경찰은 대마초 12kg 등 18억 원 상당의 대마를 압수했습니다. 2만 4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또 주범 5명은 구속 상태로 판매책과 매수자 등 9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로 달아난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대마를 팔아번 현금 4억 2천만 원을 압수하고 유통책과 투약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박주호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 이어서 이영표 전 부회장까지 가세하면서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이 뭔지 이대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 이영표 해설위원이 지적한 것 또한 감독 선임 절차와 과정입니다. 이 위원은 인터뷰를 통해 애초 국내 감독을 뽑으려 했던 게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감독 2명과 홍명보 감독에게 의사를 묻고 그다음 전력강화위원회와 소통한 뒤 발표했어야 했는데 이 과정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수가 이제 반복되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어 이번 선임 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팬들을 실망시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축구협회에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박주호 위원 또한 앞서 이 위원과 비슷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이임생 총괄이사는 이 유럽의 이 사람들 왜 그냥 줌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축구협회는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10차 회의에서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후보 5명을 추천하고 다음 과정은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문제를 삼는 쪽은 최종 후보 압축 이후 논의가 더 있어야 한다는 걸 지적하고 축구협회는 동의하에 위임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시끄러운 게 상당히 이례적이긴 한데 어느 정도 예견된 점도 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발표를 이틀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누구를 뽑아도 여론은 45대 55인데 긍정 여론이 45%면 성공이라며 절차적 정당성보다 감독의 덕목이 우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 회장이 말한 45%의 대상이 홍명보 감독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현재 유례없는 후폭풍을 보면 과연 성공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김기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경제픽 첫 소식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급발진 논란은 사실 페달 부분에 블랙박스만 있으면 쉽게 가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급발진 사고라는 말이 나온 게 수십 년이 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급발진 사고로 규정된 건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고 당시 차량이 움직이는 양상을 볼 때 사람이 조작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장면이 많이 있지만 차량 결함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는 차량의 전자장치가 많이 가미이 되면서 더 자주 발생하는데요. 최근 8년 사이에 국내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신고된 사고만 230여 건입니다. 핵심은 사고 당시 차량이 질주할 때 과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느냐 아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량 밖을 보여주는 블랙박스와 함께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발을 동시에 찍는 블랙박스, 이른바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에 페달 블랙박스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역 사고 이후에 인터넷에는 페달 블랙박스 검색량이 급증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를 보면 페달 블랙박스라는 단어의 검색량은 시청역 사고 전날인 지난달 30일에 수치 2에서 지난 3일에는 수치 100으로 5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 페달 블랙박스를 취급하는 카센터를 직접 찾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카센터 사장님 말씀 잠깐 들어보시죠. 시청역에 사고 난 이후로 지금 평소 대비 한 3-4배 정도는 문의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요즘은 더욱 더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급발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서 자기 차에 대한 그런 안전을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 페달 블랙박스는 10여 년 전에 처음 손을 보였고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취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화면이 11년 전에 나간 방송인데요. 이때만 해도 차량에 전자장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급발진이 나와는 상관없는 먼 얘기다라는 인식이 많았고 그래서 수요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잦아지면서 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에 장착 의무화하면 어때요? 예,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회사, 완성차 회사들은 페달 블랙박스 장치에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지난 22년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가다가 안타깝게 손자를 먼저 보낸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에 급발진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국토부가 자동차 회사들에게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종용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회의를 해서 장착을 종용했는데 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의 입장은 차량에 의무 장착하는 빌트인을 하는 것은 몰라도 옵션으로 해서 차량 구매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채산성에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다 이런 반응입니다. 소비자들이 안 사면 어떡하냐는 주장인데 관련한 국토부의 말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옵션으로 장착해서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많이 개발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해놨는데 이제 아무도 안 선택하면 이제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네, 옵션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자동차 회사들 주장처럼 빌트인을 의무화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차량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국내 차량에 대해 의무 장착을 결정할 경우에 수입차와의 안전기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차량에도 같은 장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FTA를 비롯한 통상의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우리나라 완성차 제도에만 의무화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 완성차 회사들이 빌트인은 할 수 있지만 옵션으로 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명백하게 급발진 사고로 확인되는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나오면 자동차 회사로서는 물밀듯 밀려오는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책임 논에서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자동차 회사가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달고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안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기도 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 페달 블랙박스를 확산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현재 일선 카센터나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페달 블랙박스의 실질적인 성능을 정부 공인기관이 검증을 해서 인증을 하고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판단 기준으로 삼자는 목소리인데요. 사고의 진실을 가리는 부분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밀한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 기준을 정부가 공인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개인이 선택하는 부속 장치를 정부가 강제하기는 어렵고 다만 완성차 업체들에게 다시 한번 페달 블랙박스 옵션 장착을 종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완전히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쌩쌩한데 왜 버려? 배터리 재사용길 열렸다. 네, 사실 전기차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 배터리가 항상 관건이잖아요. 비싸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현상을 좀 보면요. 예. 전기차 이용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배터리가 손상되는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충돌 사고가 아니더라도 달리고 있는 차량 하부에 맨홀 뚜껑 같은 그런 어떤 물체들이 부딪혀서 부분 파손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의 대부분 손상의 크기와 상관없이 새 배터리로 교체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교체와 수리의 비용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새 배터리를 쓰지 않았다가 방전으로 출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누전으로 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등의 막연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체 비용이 2,900만 원? 예,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네요. 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물론 차량 정비소나 심지어 차량을 만드는 제조사들조차 정확한 판별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물론 이와 관련한 법령도 마련돼 있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새 배터리를 바꾸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가 새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 만든 건 아니고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른바 사용 후 배터리의 통합적 관리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관련한 경제부총리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정부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배터리 제조부터 폐차 후 순환 이용까지 전 주기 이력 정보를 민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현 정부 임기 내 구축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 예. 재사용은 전기차에서 사용하던 배터리를 빼내서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예. 재제조는 글자 그대로 전기차 배터리 용도 그대로 다른 차에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도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극히 극소수이긴 하지만 재제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안정성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재제조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법률안 입법권인데요. 이게 완성되면 수리 차량이나 중고차뿐 아니라 새 차에도 재제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차값은 더 싸지게 되는데 예. 새 차에 재제조 배터리를 사용하느냐 마느냐의 최종 결정권은 자동차 회사가 갖게 됩니다. 네, 당연히 배터리를 다시 쓰게 되면 그냥 폐기하는 것보다 뭐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좋을 것 같긴 한데 재제조하려면 성능이 입증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폐차하려는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놔야 되는데요. 지금은 탈거 후에 그러니까 차량에서 배터리를 꺼낸 후에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를 빼내서 실험실까지 운반하고 충전과 방전을 거듭하면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 특히 현재 배터리 성능 상태가 차량용으로 사용될 때 얼마만큼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탈거 전에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해서 등급을 분류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이 건데요. 예. 배터리 재사용에 안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할 때 배터리 값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차를 살 때도 새 것보다 저렴한 재제조 배터리를 살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예. 정부는 관련 기술과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법안 구축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네, 재활용한다니까 좋긴 한데 성능이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잘 듣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저렇게 칭찬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짧은 두 단어인데요. 예. 스마트 피플,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머리가 좋다는 표현의 영어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가장 복합적으로 똑똑하고 영리하고 눈치도 있고 또 외모까지 단정하다는 의미를 예. 가진 그런 뜻을 함축하는 그렇군요. 단어가 스마트인데요. 그렇다고 볼 때 극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 소식을 전하는 X 계정 테슬라 코노믹스에 테슬라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이라는 글이 올라오자 여기에 대해 답글로 머스크가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글과 함께 보시는 것처럼 태극기에 테슬라 로고를 합성한 이미지도 올렸습니다. 예. 머스크가 어떤 의도로 이런 댓글을 올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알려지면서 테슬라 주식에 대한 한국인들의 호감도와 관심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어요? 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를 보면요. 지난 4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주식 보관 금액이 146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조가 좀 넘는데요. 같은 날 엔비디아 주식 보관 금액이 134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내줬던 해외 주식 보관 금액 1위 자리를 40여일 만에 테슬라가 다시 차지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지난 5월 이후 엔비디아 주가가 지속기 전까지 테슬라는 무려 4년 동안 우리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주식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데 열흘 연속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야말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예. 현지 시간 9일, 우리 시간 오늘 아침이죠. 3.71%가 떠올라서 262달러, 우리 돈 36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이날뿐 아니라 지난달 25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상승인데요. 이 기간 동안 주가가 43.6%가 뛰어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도 8,366억 달러로 늘어나면서 뉴욕 증시 시총 순위 톱10에 재진입했습니다. 지난 2일 발표한 2분기 차량 판매 실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테슬라의 지난 2분기 인도량이 44만여 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4.8%가 줄긴 했지만 월가의 예상치를 웃돌았고 올해 1분기 판매량보다 14.8%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2분기에 9.4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장치 제품을 판매해서 분기 실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에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50%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지난해 동기에는 59.3%였는데 지금 50%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도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의 경제픽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기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업 소식 전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올림픽 개막을 앞둔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에 루브르 박물관 지하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카루젤 디 루브르에서 AI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6와 Z 플립 6 언팩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도 첫 선을 보입니다. 조주환 LG전자 CEO가 AI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고객 접점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 CEO는 방대한 데이터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표를 찾아야 한다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 9일부터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현행 6.8%에서 3%포인트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배민 측은 업주 부담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최대 3,300원인 업주 부담 배달비를 최대 2,900원으로 인하하고 포장 수수료를 6.8%에서 3.4%로 절반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 오늘 폭우 피해를 입은 안동 지역에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BGF 리테일은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생수와 라면, 초코바를 이재민과 구호 인력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정부와 손잡고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도로 침수 상황 등 실시간 홍수 경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자는 실시간 홍수 경보와 함께 일반 도로, 지하차도 침수 위험 구간과 댐 방류 위험 안내 정보를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또다시 호우가 집중되며 산사태 위험도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현재 충청과 전북, 경북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인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정체전선이 남해로 물러났고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밤까지 내륙 곳곳에 소낙성 비가 지나겠고요. 강원 남부와 경북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60mm의 장맛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방은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1도, 청주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대구는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 내륙에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